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 지금 전 세계에 세 가지 말을 쓰죠. 근데 처리수라고는 거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처리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처리수라고 쓰면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개시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되죠. 부산시는 방사능 감시 분석 체계를 운영한 결과 부산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수산물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오염수 방류를 1년 앞두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여전하죠.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도쿄전력에서 크고 작은 사건까지 있더라면서 약간의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수치상은 분명히 안전하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순간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해류의 방향, 해류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해류가 몇 년 후에 도달하며 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오염된 방사능 물질이 전부 그냥 바다로 갔을 때 우리나라 바다는 안전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죠. 그래서 미국 대선 상황 전문가와 알아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선발 투수로 복귀한 이우영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종로에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저기 어디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서 내려가지고 날라왔어요. 근데 날라오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날아오셨나요? 더 이상 자세한 거 묻지 말고요. 이우영 아나운서였으면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우영 아나운서는 하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이 공정한 세상이 이렇다고 봅니까? 보세요. 교수님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프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3부로 바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네. 네. 그 생각을 못했어. 네.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로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이제 인터뷰하고 이어서 그렇죠. 이제 최진영 변호사와 배정호 교수님 모셔놓고 그거는 하셔도 돼요. 나 그거 그 시간만 되면 팩트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주면 진짜 고맙지. 네. 예.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빨리 오는데 진짜 오늘도 덥더라고요. 근데 어제보다는 좀 낫죠.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습도도 좀 높고. 맞아요. 네. 아유.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정말 최악의 맞춤법을 봤습니다. 아, 어떤 거요? 상황이 아쿠아되고 있다. 아, 상황이 상황이 아쿠아가 되고 있다. 아쿠아가 되고 네. 있다. 아. 아무래도 요즘 같은 습도를 가리키는 말이 그렇죠. 아닐까. 예. 상황이 아쿠아가 되고 있다. 네. 그 얘기 맞죠, 네. 사실. 아쿠아가 되고 있죠. 요즘 진짜. 날씨가 점점 아쿠아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진짜 요새 습도 높은 날은 수영해도 되겠더라고. 그냥 음. 밖에 나가서. 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번 주에부터는 좀 낮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없어요. 예. 어제가 처서였죠. 글쎄 뭐 쳐서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시원해지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게 시원해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칭찬해줘도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오늘도 느낀 건데 자 여러분들 마스크 좀 쓰고 다니세요. 저 박재 PD 보세요. 저 몸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 저 정도의 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 좀 있어야죠. 박재 PD 감기인데 뭐 좀 챙겨주셨나요? 감기였어요? 나 그것도 몰랐어.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선물해줬습니다. 아. 네, 여러분 누가 더 담당 PD를 챙겨?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말이야. 나 진짜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아유 참 정말 사람을 차별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나. 아유. 교수님 지금 그 물 제가 떠다 드린 겁니다. 네. 내가 떴어요 좀 네. 아까. 아유. 그 오늘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커피를 못 사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뛰어왔다니까. 어제였나요? 교수님이 그 커피에 물 부으시는 걸 유튜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토려 마신다라고. 네. 오늘은 그러지 못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실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처음으로 다뤄드릴 소식은 앞서서 교수님께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던 소식인데요. 내일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이 브리핑을 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다라고 하면서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사과조차 없이 묻히기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담의 피해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묻히기만 행태를 반복하는 건 야당이라고 하면서 야당은 광우병과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괴담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야도 관련해서 설전을 이어갔는데 일단 국민의힘 여당은 괴담 선동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야권을 향해 사과를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 측에선 일본 정부 대변인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서범수 사무총장 지난달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정 선동 문구를 찾아봤다라고 하면서 똥물, 핵폐수, 오염된 바다 등 방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주당의 모렴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브리핑과 여당의 반응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에 그 사드 문제로 해서 이 성주 지역 참회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 의원들 5명인가 4명인가가 막 성주 가가지고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노래 가발씀 쓰고서 전 그때 그 너무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아직도 눈에 선한데 가발 쓰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지금 국회의원은 그만뒀죠. 근데 그분은 뭐 지금 딴 일 하면서 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상주 참외가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찍어요, 그냥. 글쎄요, 제가 이제 6,014억 원입니다. 2023년 매출액이. 그래가지고 이 성주 참외가 굉장히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 많이 봤어요. 성주 지역 참외 농가들이. 그리고 자 이번에 뭐 10년 후에 온다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빠르면은 뭐 작년 말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한 걸 처리한 물이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주장하기를 작년 겨울에 도달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류라는 거 지금 4, 5년 빠르면 4, 5년 10년 이게 작년에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을 당시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그런데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고 나서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게 한 바퀴 돌아서 그 막 정말 처리가 전혀 안 된 물들이 다 바다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좀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10년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처리를 안 한 물이 그대로 쏟아져 계속 흘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수과정인데 정수과정을 5번인가 6번이나 될 때 이게 낮춰질 때까지 계속 거쳐가지고 지금 바다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4, 5년, 10년 민주당 그 얘기 하죠.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4, 5년 우리 후에 빠르면 4, 5년 후라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어디 도착하죠? 미국이 도착해요. 그럼 미국은 우리보다 걱정해야 되는데 미국은 왜 걱정을 안 하는지 그럼 미국인 친일파만 살고 있어서 그런지를 한번 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10년 후에 이제 얘기하는 게 5년 10년 후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때 일부러 막 횟집 가서 회 먹고 그랬어요. 횟집 타격받죠. 일식집 타격받죠. 그 이후에 저기 뭡니까? 그 수산업 종사자들 타격받죠. 그 수산물 운반하시는 분들 타격받죠. 전부 이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국가가 나와서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이 나중에 막 그렇게 괴담 많이 얘기한 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고 봐요.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자기가 손해가 난 이유를 알게 된 이후부터 3년까지 그리고 보통 10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래서 손해가 없는데 그때 당시 내가 손해봤다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국가가 자꾸 나서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보통 10년 정도까지는 다 받아줍니다.
손해배상.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제 화재 부천 호텔 화재 소식인데요. 어제 YTN 보도도 이제 저녁 10시 정도가 넘어서부터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불은 어제 오후 7시 39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난 건데요. 총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중상 3명을 포함해서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번 이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은 화재 수사본부를 편성을 했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경찰 그리고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일단 최초 발화점으로 유력한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면밀히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불이 나기 전에 또 810호 객실에 한 투숙객이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빈 객실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화재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제 이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6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화재 당일에는 어제는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불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이런 유독가스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사상자 대부분이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 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 거지만 사망자 중 일부는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측이 화재 직후 투숙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거나 대피 유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스프링클러 등 화재 확산 방지 설비가 작동했는지 또 필수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망자가 있었는데 에어매트의 기능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 선착대가 신고 4분 만인 7시 43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 5분 뒤인 7시 48분에 곧바로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에어매트는 실제로 10층 높이에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라고 하는데 화염과 함께 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오후 7시 55분에 7층 객실에 남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먼저 떨어진 이제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한 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혀졌다라고 합니다. 곧바로 뛰어내린 남성도 있었는데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도 숨지자 온라인에서는 이 에어매트 설치의 적정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또 이 소방서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이 사진이 담겨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거꾸로 설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처럼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어제 설치한 에어매트의 경우는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라고 부천소방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 없었냐라고 하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굳이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거의 뒤집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이 에어매트가 최후의 구조 수단이지 완벽한 피난 기구가 아니고 건물 고층부 화재 때 사용할 시엔 특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급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피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거고, 그런 지적이 계속되면 소방관들이 정작 에어매트 사용이 위축돼서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해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아직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죠. 이게 도대체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더 화재에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불이 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거 에어매트가 원래 10층 정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최고의 수단이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나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게끔 저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쓴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그 공기도 안 통하는 그 소방 이 방화복 입고서 불을 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 방화 매트 이 매트가 이게 뭐 뒤집어서 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두 일을 처리해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비난까지 받으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수명이 났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믿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들이 이 소방 매트 이것 때문에 에어 매트 때문에 자꾸 위축되거나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근데 저기 야구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어제 사용한 용어가 불펜 투수. 아, 그렇구나. 야구도 잘해요. 네. 그래서 내가 불펜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왔어요? 불펜과 볼펜은 네. 터무니없는 개그의 차이입니다. 아, 터무니없는 네. 개그의 진화. 거의 제대로 공부해왔네. 네. 훌륭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갑자원이거든요. 이게 고시엔이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갑자원 대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애가와라고 괴물 투수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 전부 이 갑자원 고시엔 대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모르죠. 옛날에 우리나라 고교야구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거 모르죠. 프로야구가 출범 전에.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저 태어나기 전에 이상해. 임진왜란 일어난 것도 아니까요. 특이한- 네. 특이해. 네. 우리 옛날 얘기 이렇게 네.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에는 이 프로야구 없을 때 전부 고교야구만 봤어요. 그때 유명한 선수 이름 한 명만 대봐요. 고교 야구 때 유명했던 선수요? 글쎄요, 전 그것까지 박노준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이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설린상고 이 투수였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에서 항상 부러워했던 게 이 갑자원 고시엔 대회였는데, 여기에 교토 국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이 교포들이 이 돈 내고 세운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교토 국제고가 1958년 우리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를 인가받아서 현재 교토 국제고로 이름을 바꿨고요. 야구부는 1999년에 이제 일본 고교 야구 연맹에 가입을 했고, 고교생 138명 중에 야구부 소속이 61명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한국계라는 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61명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한국계 선수 3명이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야구 구단인 기아가 이 관련해서 이제 장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퓨처스 캠프 2군에서 쓰던 공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이 시합 직후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교토 국제학원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일 양국 국민에게 가슴 깊이 간직될 빛나는 감동을 선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화재 소식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에어컨 덥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매번 9시쯤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재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에어컨 사용하실 때 불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뭐 있죠 지금 에어컨 얘기하기 전에 야구. 네. 그게요. 마무리하실 근데-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 얘기했던 건데 마무리가 아니었군요. 마무리가 네. 아니죠. 네. 시간 아주 많이 남았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세운 고등학교에 우승을 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교가도 우리나라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말 교가가 NHK에 막 울려 퍼졌다. 그 너무 저거 하실 필요 없어요. K-팝이 지금 얼마나 인기인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 노래가 일본에서 울려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K-팝 가수는? 저는 아주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일부러 우리 박재 PD가 불쌍하니까 뉴진스라고 써줬네. 예. 이야 참 정말 땀나. 뉴진스 말고 뉴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거 물론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돌아가신 장윤어른이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대학 때 야구부 소속이었었는데 포지션은 어디셨나요? 포지션 캐쳐요. 포수. 네. 캐쳐였었는데 우리나라에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이랑 그때 당시 시합을 한대요. 1950년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안 되고 지면은 자기네 쓰던 거 다 니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의도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아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아 타이거스가 그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보다 1인당 GNI나 이런 게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아니지만 좀 높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 경제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 텐데 네. 정몽규, 홍명보 두 분이 이제 국회에 증인으로 갈 모양이에요. 네. 이 복수의 문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모경 간사 등 민주당 측 문체위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들 그리고 박문성 해설가 등을 만났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합의가 안 될 시엔 단독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 원래 그러니까.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도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한 바를 보면은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 임기 중에 축구협회가 단체 징계 232건을 받았음에도 단체 운영 건전성 평가에서 만점을 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연임 심사를 통과해서 연임을 당시에 승인받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그 양궁협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같은 심사를 받았던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 SK 회장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는 각각 17건 2건의 단체 징계건만 있었음에도 건전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재정 기여도도 살펴보면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2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연평균 최태원 회장은 65억 원, 정의선 회장은 36억 원인데 여기서 모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한 해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핸드볼협회가 150억 원, 대한양궁협회 12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축구협회가 무려 1,876억 원. 이야, 1,870억 원에서 12억 원이면 몇 퍼센트야 이게? 네, 그렇죠. 네, 0.1 네, 그 정도가 되는 수치인데 그래서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보조금 집행과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라면 국회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정몽규 이 사람한테. 글쎄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어쭈 좀 아까 나한테 좋아하는 K-팝 가수가 뭐냐고 물어볼 땐 언제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저는 오마이걸 좋아합니다. 네.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막 대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 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 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저자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 부분, 외국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외국 얘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외국의 정치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선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전문가 연결해서 미국 대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해리스가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 후보 수락 연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 후보가 된 거죠, 민주당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 대의원 과반은 이제 이전에 온라인 롤콜 보팅을 통해 가지고 보트를 통해 가지고 이미 확보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남은 공식 절차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로 추대하고 그 후보를 지명을 수락하는 거니까 이번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밤이죠. 해리스 후보가 자신이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 I accept the nomination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상황.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은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각 지역이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략 판세를. 초박빙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와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초박빙의 판세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일 때는 지난 6월, 7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타면서 약간 지지율이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이제 해리스 후보로 바뀐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제 초박빙으로 이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나오고 있고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전국 집계한 걸 보면 지금은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6개 경합주를 보면 6개 중에 2개는 러스벨트 2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지만 여전히 4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어떤 우세다, 어느 후보가 열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진영도 좀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슬로건이 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불안하죠.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자신의 대세론이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강수를 둬가지고 모든 여론의 관심이 해리스로 쏠려버렸으니까 불만이 있는데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의 선거 프레임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경제 예. 문제나 남북 국경 문제 이 부분 실정을 부각시켜가지고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효과적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리스를 급진적인 급진의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마르크주의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공산주의가 갖는 그러한 거리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갈라치기 하기에 적절한 이러한 그 선거 전략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전달할 때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자꾸 이제 그 건의하는 것처럼 제발 침착하게 정책 부분에서 공격을 해라. 거기에다가 색깔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차분한 와중에 선거 유세 중에 공격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인신 공격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이렇게 자꾸 그 해리스 후보를 그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어떤 면에 있어서 볼 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성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건국하고 나서 200년 이상 지속해왔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초의 백인 여성 후보였는데 당선에 실패했고 이번에 이제 비백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 그 2008년은 바락 오바마가 흑인 남성으로서 혼혈이지만 흑인 남성으로서 처음 당선됐잖아요. 200년 넘은 역사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백인 남성 주류의 기득권이 굉장히 강한 사회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주류 정치인이 최고의 어떤 정치적 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도전해서 당선되는 것. 그러니까 최고 유리천장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있고 어떤 그러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해리스 후보의 도전은 굉장히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도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박빙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사실은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강하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선거 자금도 많이 모금하고 굉장히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허니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안 된다. 바로 그런 트럼프 비토 정서는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도 뭐 굉장히 다양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가 정치의 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2020년, 2024년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대선에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정치의 전면에 거의 12년 동안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트럼프니까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평가는 굉장히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트럼프 지지층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좀 지지를 많이 하는 쪽이 백인 저학력 저소득층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2016년에 대선에 도전했을 때 백인 표를 결집시켜
결집시키는 전략을 썼고 그중에 핵심 지지층으로 말씀해 주신 저학력 저소득의 소소득, 특히 러스트벨트, 쇠약한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인 백인 남성들을 타깃으로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 시설을 리쇼링해서 미국 내에 다시 만들어주고 과거의 제조업의 어떤 부흥을 이끌어주겠다.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저소득의 백인 남성,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그들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백인과 비백인을 갈라치면서 인종차별주의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후보 이게 후보 사퇴를 전제로 어떤 장관직 하나 주면은 뭐 후보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서 일관성 있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케네디 후보 측의 캠프에서도 부인을 안 하는 걸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어떤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그 보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후 23일 날 현지 시간 23일 날 케네디 후보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어떤 그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아마 사퇴를 할 것 같아요. 지지율도 안 나오고 선거 자금도 잘 모금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 캠페인을 유지할 동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어떤 그 해리스 후보 측 그 캠프에도 장관직을 주면 사퇴하고 지지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트럼프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3일 날 어떤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그때 15분 떨어진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할 예정이래요. 그렇게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던 5% 정도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재편될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5% 되는 지지율, 그 지지층이 이게 단단하고 충성도가 높으면은 뭐 그쪽 지지한다 그러고 글로 가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거 장관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렇죠.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좀 그 직위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장관 하라고 그래도 고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 아유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장관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교수님 이 더군다나 국립외교원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되면은 어떻게 대북 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2기가 된다면 그 트럼프 1기 때 보여줬던 그 정상 외교를 통한 북미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캠페인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푸틴과 잘 지나고 자신이 있었으면 집권했으면 전쟁 안 났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구할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겠지만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되면서 교착 상태는 뭔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동맹 중시 외교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동맹 중시 외교를 하는 거고 대북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뭐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탑다운식이 아니라 바텀업, 즉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진전이 있어야지만 정상이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 수락 연설에서 해리스 그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은 트럼프와는 달리
김정은이나 어떤 독재자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딱 선을 걷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고 세리 수보가 당선이 되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떤 그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 그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군축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여전히 비핵화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그 북미 협상이 북미 관계 재개됐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도 군축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북미 간의 어떤 그 북핵 관련돼서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핵 군축이라는 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핵 군축 회담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 대신에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전술핵이 뭐 이런 거 배치도 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뭐 소위 말하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입니다만 어떤 북미 간의 군축 협상이 재개가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간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이 느끼게 된 불안을 어떻게 이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대북 확장 억제력의 강화만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군축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자체 핵무장을 한다든지 모든 옵션을 다시 원점에 놓고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 미국 정치 전공하신 우리과 교수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만일 트럼프가 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난번에도 대선 지국 나가지고 의사당 습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이요. 이번에 이것도 시끄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연설 현 의사 중에서도 자신이 지게 되면 뭐 피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서 어떤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두로하고 비슷하네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대선 전에 내가 지면 피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워서 그쪽이 그렇게 나오나? 왜 그래요 전부? 예? 그렇게 어떤 미국 정치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게 참 미국을 전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니 이게 그렇지만은 뭐 하여간 이게 거기에서 더 좀 뭘로 진전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그래도 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2021년 1월 6일 날 사상 초유의 어떤 그 폭동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정치권이라든지 미국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로 통한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론이 얼마나 차갑게 돌아서는가를 봤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우리가 봤던 그런 폭동 상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복을 하거나 어떤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한동안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미국 정치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 안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그 성추문 이만금 사건만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판결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떤 트럼프의 어떤 재선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 폭동 사건이나 대선 불복 사건보다는 영향이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물론 중도나 무당파층에게 영향을 다소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캠페인을 완주하는 데 큰 영향을 못 미칠 거고 사법 리스크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여러분 YTN에서 정시의 뉴스 계속 전해드리는데 제일 청취율 높은 뉴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6시 뉴스입니다. 자, 6시 뉴스 들으시고요.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10회 화성송산 포도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화성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새콤달콤 송산 포도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 화성송산 포도축제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은 100만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현재 서울 기온이 30.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충청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전국 곳곳에 최대 20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마장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성산램프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가양대교까지도 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남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내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이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괴담과 싸워왔다며 국내 해역 등에서 시료 4만 9천여 건 채취해 검사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1조 6천억 원이 쓰였다며 핵 폐기물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선동이 아니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도 있었던 혈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입장에 맞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달하는 건 4, 5년에서 10년 뒤 일이라며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 뒤, 10년 뒤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다 환경에 미칠 파장을 정부는 무엇으로 장담하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인류에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하루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35명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가 3,05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수치가 이미 작년 누적 기록을 넘어선 것이라며 4,500여 명에 달했던 지난 2018년 다음으로 많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거로 추정된 사람은 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 환자 10명 중 1.7명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에 보고됐다며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이고 신규 환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찍으며 환자가 더 몰리고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를 맞게 되면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즉각 정책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받으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에 같은 사건이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배추 공급량이 줄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7,0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 정보를 보면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7,306원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38% 오른 것으로 1년 전보다는 27% 높은 수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밤더위가 기록적으로 경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118년 중 역대 최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해안가에선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와 포항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 중인 만큼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 최대 20에서 40mm의 소나기가, 일요일 오후엔 남부와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6도, 습도는 61%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올해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인 최대 240만 원 내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이번 주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격적인 주말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더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주말이죠. 자, 여러분 주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주말이 되는 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 차 엄청 밀리죠. 바로 그런 사정이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 승부 두 분 나와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는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둘만 하겠습니다. 네.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파트너 없는 배종호 교수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쓸쓸한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방금 들은 소식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뭐 명품백 사건 이거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얘기 나중에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배 교수님 승자 누구예요? 저는 승자를 민주당으로 선택을. 뭐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 여론조사요? 예. 네.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아주 역설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으로 역전되는 그런 형상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갤럽 같은 데서는 여전히 뭐 1%포인트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해버렸어요. 무려 11%포인트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42% 그리고 국민의힘 31%로 이렇게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인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승자다.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박재 PD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찾아주세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어떤 거 말씀하세요? 언제 발표된 거예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요. 지금 이제 찾으면 바로 나오겠고요. 예, 찾았대요. 자, 우선 NBS 여론조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BS 여론조사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까 한국갤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개요는 도착하셨네. 아니요, 연대 앞에서 어떻게 빨리 오시지? 좀 이상한데 이거? 예,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역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일단 NBS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였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 민주당보다 위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거 에너지경제신문과 한 여론조사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1.0%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간단히 얘기한다면 전화 면접 조사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우위긴 우위지만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ARS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약 11%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상승세. 진짜 무책임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렇게 여론조사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이거 찾느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임 있는 평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세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락세가 나왔는 것인가라는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에 있었던 8.15 광복절 이 친일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광복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성향의 논란이 있었던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반쪽 기념식이 8.15 광복절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일제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오히려 비판 세력을 향해서 뭐 반자유, 반통일, 검은 선동 세력으로 나면서 야당 등 비판 세력 때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국민 항전까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85%의 지지율을 받아서 이재명 2기 지도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도 외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 컨벤션 효과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또 명품백 검찰 수사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이거는 논란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연대 저도 이제 가끔 연대 앞쪽으로 계속 오는데 날라오셨네. 배 교수님께서 외롭다고 하셔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빨리 외롭다고 해가지고 우리 날아왔습니다. 근처에서 약간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오시라고 수고하셨는데 승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 늦게 오셔서 참 다양하게 하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85.4%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외 동포 투표에서 99.0%. 와. 저는 여기서 제외 동포 제외 국민 투표도 해요? 여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웃는 그게 표정을 수만 보니까 명 되는 게 아니고 700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인데요. 700 몇 명 되는데 어쨌든 99. 몇 %. 저는 그 정도의 어떤 투표는 제 평생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른바 공산당에서는 가능한 소리인 줄 전 알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는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누가 승자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또 한이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이 99.9%였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를 하지만 정치는 효율성 자체보다는 다양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의견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 정치학이나 아니면 헌법에 보면은 이 국민의 어떤 그런 여론 수렴을 Law in Public Action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동화 통합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위에서 김민석 왜 투표가 안 나오지 하면은 갑자기 4등이 1등이 돼버려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와 민주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님을 승자이자 패자로 골랐다가 패자를 다른 분으로 제가 바꿨습니다만 승자인 것 같지만 과연 이것이 승자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23 전당대회는 제가 엄매기사라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한 달 지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후에는 굉장히 상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특히
당 대표 선거의 어떤 후보들의 가장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쭉 올라갔었었는데 그만큼 이번 그 8.18 민주당 전당대회의 효과는 뒤집을 만큼 나오진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배 교수님 말이 맞는 게 이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우위긴 우위예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격차가 줄었는 건 사실이고 리얼미터가 좀 튀는 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1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뒤에 과연 지지율은 어떨까요? 말씀드렸듯이 컨벤션 효과란 것이 뭐 1년 사시사철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한 7.23 전당대회 때는 쭉 치고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배 교수님 말씀처럼 8월 15일 광복절에 있었어야 어떤 친일 논란 이른바 반일 죽창가적 그 전투 구호에 상당 부분 국민들이 반응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김현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과연 친일이냐? 근데 그 얘기는 본인의 얘기 제가 아까 이제 본인의 주장한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뭐냐면은 친일 프레임으로 해서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갈지 과연 9월 지금 그 셋째 주 금요일 정면 승부에서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일단 시청자의 정치권, 선택권,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발언하겠는데요.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주간 단위로 평가하니까 우리는 주간 단위로 평가해야 되고 이번 주의 승자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하셨다면 액면 그대로 승자로 좀 평가는 그런 평론을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62% 득표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러면 77% 득표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런데 85%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하니까 85%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이제 85% 득표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과연 1극 체제란 것 한마디로 그 더불어민주당 말 그대로 다양한 스펙트럼 정말 그 빨주노초 파단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난번 그 4월 10일 총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통합진보당 후신인 그런 의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당내에서는 사실상 다른 목소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20%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30%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0%가 당원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15% 혹시 아니에요? 85% 아니에요. 80대 20 맞습니까? 네네, 80대 자 20.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비중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85%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액면 그대로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85%니까 뭐 독재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제가 드리는 봅니다. 말씀은 85%를 떠나서 지도부 전체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 이재명 1기 체제 때만 해도 고민정 의원 등 최고위원 등 비명계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등이 이재명 대표 후보 차에 타가지고 이거 김보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면 갑자기 1등이 돼버리고 또 그러면서 전현희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6등을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막말을 하니까 갑자기 2등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식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특히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30%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들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넓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생각인가?
오히려 지나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초일회라는 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뭐 박용진 전 의원, 그다음 윤영찬 전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파급력이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77%에서 지금 이제 85%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당 장악력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친명 일색이잖아요. 그리고 뭐 친명 일색을 넘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매우 강경 투사들로 돼 있거든요. 그럼 왜 강경 투사들이 선택이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를 하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아까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구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시스템인지 뭔지 좀 명쾌하지 않는데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룰이 일반 국민들의 참여 비중이 훨씬 더 높다. 30%로 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구조가 예를 들어서 구성을 얘기한다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윤 체제로 다 100% 똘똘 뭉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친명 비명이 있는 거예요. 비명이 약할 뿐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친문 비문이 있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네. 30초만 대답하고 3부 여기서 그렇습니다. 쉬고요. 그 초일회 이른바 비명 횡사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친명이 아니란 이유로 특히 그 작년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 동의하는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공천을 못 받았던 공천 학살당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초일회란 모임 그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모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각종 판결이 선고되는 그쯤에는 암중모색을 하다가 결국 밑에서 뚫고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회장 한성기입니다. 1960년 4월 자유와 정의의 깃발 아래 일어선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독재로 얼룩진 조국의 운명을 바꾸어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라는 4.19 혁명의 정신은 전 세계의 인류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아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맞물림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영입니다.
저는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숲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추어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줍니다.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이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숲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하겠죠? 이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경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전람.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배 교수님. 네. 패자. 부끄러운 역사를 또 만든 검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속보로 말씀드린 거요. 네. 수사심의. 네. 그거는 당연한 결과죠. 그건 당연한 결과. 네.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수사심의 최근 소식부터. 저는 수사심의를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택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 수사팀 결론. 두 번째는 보완 수사 지시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건데, 직권으로 한 걸. 네, 그대로 용인하기는 어렵죠. 왜냐, 본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아니라고 본인이 본 거죠. 그러니까 수사 실무팀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보완 지시를 내리기는 본인이 9월 15일이니까 20여일밖에 임기가 안 남았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면 본인은 완전히 핫바지 총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세 번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패싱이 뭐냐면 인사 패싱이에요. 그냥 상의도 안 하고 법무장관이 좀 기다려달라고 해도 그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사 패싱. 그리고 두 번째가 수사 패싱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도 그냥 나중에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패싱. 세 번째 패싱이 뭐냐면은 무혐의 결론 나왔다는 거를 대면 보고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패싱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 소집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최 변호사님께 우선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그 수사 결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랬던가 그랬어요. 의미가 뭘까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이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을 공개를 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언론한테. 그렇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보고를 받고는 나온 대검의 기본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이루어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평가를 스크리닝을 거침으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 교수님의 말씀에 절반은 제가 공감을 하고 절반은 좀 다르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중앙지검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부심판 결정, 한마디로 기소하라는 결정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죄형 법정수 이상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씨구나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은 정말 그때의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땐 그러겠죠.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그런 인적 구성 자체가 못 믿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으로 갈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단했다고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결과를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예상에 동의를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분석을 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저는 결과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은 왜 이걸 했느냐? 결국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데 저는 검찰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유는 첫째,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접근 수단이었다. 선물이. 그리고 감사의 표시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접근 수단을 만약에 뇌물로 가져갔다. 그럼 죄가 안 됩니까? 감사의 표시를 뇌물로 했다. 그럼 죄가 안 됩니까? 그리고 청탁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국립묘지 안장을 시켜달라. 통일TV 재송치를 해달라. 근데 뭘 근거로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선물도 한 차례 한 게 아니에요. 샤넬 향수 180만 원 상당의 선물했고 두 번째로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했고 세 번째로 또 명품백 300만 원 디올백 했고 그러면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이런 고가의 선물을 했을까요? 이거는 명백하게 청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 라면서 무혐의. 근데 대통령의 직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참고로 본인이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을 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법리 해석에 따라서 저는 포괄적으로 직무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니까 요리하기 쉬워요. 만약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라든지 또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했다라든지 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라든지 그러면 전혀 결과가 뇌물은 범죄자가 아니니까 안 될 거를.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자기가 판사 때 얘기했어요. 공직자 부인들에게 고가의 뇌물하면 이건 뇌물죄로 처벌을 수두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패자도 말씀해 주세요. 팩트 체크를 할게요. 네? 금요일에 팩트 체커 명품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아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재형 목사는 청탁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가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청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청탁한 적이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은 명품백을 사고 몰카 손목 시계를 사가지고 최재형 목사한테 준 서울의 소리 측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측이 고발을 하면서 김창준 그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TV 이 그 재개를 부탁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최재형 목사는 김창준 그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와 관련된 청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파우치를 준 때로부터
바로 마치 그때 준 것처럼 얘기하지 그 청탁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통일 TV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재송출을 요청하는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에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가 낳았다고 하면 돌잔치 할 때 뒤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날짜가 그날 주면서 그날 무슨 뭐를 그 청탁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혹세무민이고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밝혀진 것이죠. 예. 제가 얘기한 패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유는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벌써 지나갔어요. 그게 아니고 팩트 체크를 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중에 하시고 제가 패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죠. 사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 두 분에 대한 금전 거래 내역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서 법원이 함부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겠습니까? 그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혐의냐?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입니다. 이게 바로 뇌물죄. 이게 바로 뇌물죄이고 그것도 다른 뇌물도 아니고 이상직 전 의원을 그 중소기업진흥원입니까? 진흥공단 이사장을 자리를 주고 바로 4개월 뒤에 전 사위 해외로 태국으로 보내면서 타이 이스타 제스에 전무로 취직시키고 그 이주해가는 과정에서 각종 그 현지에 있던 그 중진공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의전해주고 집 구해주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수사가 직접 어떻게 보면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영장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세요. 팩트 체크 제가 반박 팩트 체크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부인했어요. 내가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죠. 아니 좋아요. 그게 말 잘했어요. 그러면은 최재형 목사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증거가 있잖아요. 선물 고가가 같잖아요. 그리고 청탁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한 대로 최재형 목사가 청탁했다라고 하면은 있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팩트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좌 압수수색을 한 거는 팩트니까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나 뇌물죄다. 논리를 마치 단정적으로 비약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중에 이게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유무죄를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단하면 안 되지만 이미 자 내가 물어볼게요. 네네. 자 보세요. 지금 자기의 사위가 취직을 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그게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무리한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근데 또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님은 압수수색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완전히 국정농단 뇌물죄로 거의 단정하듯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서 답변할게요.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받았다는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겁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김건희 여사가 뭘 받았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로 됐던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지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습니까? 그러면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논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 문재인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사위를 한테를 어떻게 보면은 튼튼하지도 못하는 회사 그리고 제트 회사 그러니까 비행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 게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해외로 보내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집, 땅 다 팔고 해외로 그 본인 그 딸도 이주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그 월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그게 바로 선택적 정의란 거예요. 자, 하실 말씀 있죠? 네. 그거 하시고 승부처. 자, 최진영 우리 변호사님 말대로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려면 첫 번째
이게 부당한 취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부당한 취업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것이 또 뇌물죄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승부처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결국은 지금 약간 연기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회동이 매우 중요한 전국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왜요? 그 이유는 두 사람 다 지금 대권 주자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여태껏 한 번도 지금 안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의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열을 상당 부분 가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잘 되면 대결 정국이 협치 정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은 더 대결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쪽에 합의가 있다면 전국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부처다. 예. 네, 저도 뭐 승부처는 원래 있어야 할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분 똑같네. 네, 여야 대표 회담이었었죠. 짝을 해가지고 좀 오래 하면 이런 현상이 짜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서로 하는데 짜겠습니까? 다만 아까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칼날이 바로 코까지 왔어요. 조국 전 민정수석 불렀죠. 소환되죠.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 소환됐었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참고인으로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사안에 무리를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 국민들의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생법안 하나도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리듯 민주당은 1.1 특검, 1.1 탄핵을 하면서 사실상 전국이 올마비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피한 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 두고 재판 바로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오늘 그 본인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지금 일요일 날 여야 대표 이 그 회담을 두고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서 댓글에 참 정말 진짜 코로나를 걸리신다고 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집에도 못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미쳐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코로나 걸렸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의혹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봤더니만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의제가 확인이 안 되면은 이거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이게 그 당대표 회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코로나 걸렸다면은 코로나 걸렸구나. 빨리 좀 쾌유해라. 이렇게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음을 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4년이나 계속 탈탈 털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정치 보복인데 정치 보복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비극적인 사건까지 있었는데 정치 보복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검찰 수사밖에 안 하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세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좋은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그것이 다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한 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